보성아, 1960년에 그 사건이 있었단다. 수학혁명을 일으킬 만한 공식을 도난당한 바로 그 사건. 게딱 엄마가 너만 할 때였는데 엄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구나. 2020년 9월 5일 10시 메스티벌. 진성이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직.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누구신가요? 네, 여기 2020년 메스티벌 행사 진행 중인데요. 2020년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1960년 메스티벌 행사 중이에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게 사라졌다고요, 그게. 네? 아니 도대체 그게 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날 사건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는 모든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주어집니다. 단서를 조합하여 사라진 공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정숙해주세요. 지금부터 1960년도 제39회 포항제철고등학교 메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항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한 수학송으로 메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숫자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단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훔쳐뿐 너무 어려워. 지고 있던 펜을 놓고 싶어도 수학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는 잘하는 컴퍼스 완벽한 도형을 그리는 거야. 부행카를 페르마 정리 우리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좌표 평면 위에 함수가 우리를 부르니까. 어려움이 가로막아도 너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즐기는 거야.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 너를 이끌어 줄 거야. 힌트 1. 물가에 앉아 리본을 매는 소녀. 진성씨,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 순서는 수학과학신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수학과학이 적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수학과학신문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메스 페스티벌 수학신문 분야에 참가한 1학년 9반 김민서, 1학년 9반 정여원입니다. 저희는 스피로그래프, 우리를 치료하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신문을 만들었으며 신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스피로그래프는 1965년 영국의 엔지니어 데니스 피셔가 개발한 곡선으로 원판 톱니바퀴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크기의 톱니바퀴를 돌려서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린 곡선을 의미합니다. 스피로그래프 곡선의 종류에는 트로코이드, 에피트로코이드, 하이포트로코이드가 있습니다. 트로코이드는 원이 직선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때 이 원의 내부, 외부, 원주에 위치한 점 하나가 그리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트로코이드에도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사이클로이드는 회전원의 원주 위에 위치한 점이 그리는 곡선입니다. 두 번째는 커트히트입니다. 커트히트는 회전원의 내부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으로 이 곡선의 경우 반지름보다 짧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경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레이트가 있습니다. 프로레이트는 회전원의 원주 위에 위치한 점이 그리는 곡선으로 이 곡선의 경우 반지름보다 긴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경로입니다. 에피트로코이드는 외부를 뜻하는 에피와 트로코이드가 합해진 단어로 원밖에 다른 원이 굴러갈 때 회전원의 내부, 외부, 원주에 위치한 점 하나가 그리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에피트로코이드 매개 변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이 직선 위를 굴러가는 대신 원 위를 바깥쪽에서 굴러갈 때 굴러가는 원 위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을 에피사이클로이드라 부릅니다.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포트로코이드가 있습니다. 하이포트로코이드는 내부를 뜻하는 하이포와 트로코이드가 합해진 단어로 원 안에 다른 원이 굴러갈 때 회전원의 내부, 외부, 원주에 위치한 점 하나가 그리는 곡선입니다. 하이포트로코이드 매개 변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이 직선 위를 굴러가는 대신 다른 원 위를 안쪽에서 굴러갈 때 굴러가는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을 하이퍼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 합니다. 이를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치료계의 왓슨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미술치료를 14년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컴퓨터 미술치료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외부로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때로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리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그림의 특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거나 심리 질환을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컬러링북도 간단한 형태의 미술치료라고 할 수 있죠. 한편 김 교수는 이미지에 나타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미지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심리 분석과 진단에 필요한 부분을 수치로 나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HTP 검사, 즉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검사를 시행한 뒤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어떤 색을 많이 썼는지, 색을 꼼꼼하게 칠했는지 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에서 갖는 심리 증상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미술치료로는 치매 진단 또한 가능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널리 쓰이는 만다라는 전체적으로 원 형태를 가졌는데 다양한 무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스피로그래프 곡선인 트로코이드, 에피트로코이드, 하이포트로코이드가 이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치매 환자가 칠한 만다라를 분석해 진단 AI를 만들었고 만다라를 사용함으로써 치매나 정신분열 등의 문제를 80% 정확도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A, B, D는 모두 일반인의 만다라고 C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만다라라고 합니다. 스피로그래프가 적용된 그림은 정신병 환자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다라 미술치료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아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자신을 수용하며 주변의 현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들은 내면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져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던 스피로그래프는 우리를 치료하는 수학의 수호천사입니다. 앞으로 수학에 더 관심을 갖고 수학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스피로그래프, 우리를 치료하는 수학에 대해 발표한 정여원, 김민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명과학과 수학을 융합한 주제로 수학신문을 만들게 된 2학년 서가영, 정민아, 하연지입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기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을 알면 혈류 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인간의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혈액은 혈관을 따라 흐르며 우리 몸 안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혈류의 속도가 수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학 법칙인 포화-제휴의 법칙은 물리학자 포화-제휴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으며 혈류의 속도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혈관을 반지름을 길이가 대문자 R이고 길이가 대문자 L인 원기둥의 관으로 생각할 때 혈관을 지나는 혈류의 속도 V는 혈관의 변면에서의 마찰로 인하여 혈관의 중심축에서 가장 빠르고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소문자 R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벽면에서는 0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N을 혈액의 점성, T를 혈관의 양끝에서의 압력 차라고 하면 혈액의 속도 V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T와 L이 일정하면 V는 정의역이 0, 대문자 R인 소문자 R에 대한 함수이고 이때 소문자 R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 포화-제휴의 법칙으로부터 동맥경화 등으로 인해 지름이 줄면 그 비율에 따라 분당 흐르는 양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혈류 속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혈액순환제 혹은 나토키나제를 평소에 잘 섭취해서 항상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의학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각도와 변 길이의 관계를 밝히는 삼각함수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교과를 학습하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다양한 개념으로 터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규칙한 파동도 삼각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의학 분야에 널리 활용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이 사실을 설명한 풀이의 변환과 의학 분야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각함수에서 코사인과 사인의 값은 반지름을 일로 하는 단위원 위를 이동하는 점 P의 X좌표 및 Y좌표의 값으로 각각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도법을 적용하여 사인과 코사인 값을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좌표로 생각한다면 신기하게도 각도가 360도 회전할 때마다 하나의 마루와 하나의 고를 되풀이하는 파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은 90도 어긋난 같은 모양의 곡선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삼각함수가 파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런한 모양의 파동이라면 삼각함수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실제 파동들은 불규칙한 파동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입니다.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을 적절하게 몇 배로 곱하고 더하여 표현하는 풀이의 변환을 이용하면 어떤 복잡한 파동이라도 여러 개의 단순한 파동으로 분리하여 주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풀이의 변환을 통한 삼각함수는 이제 의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게 되었는데 특히 삼각함수와 파동을 이용해 얻은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유용합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는 인체의 진동수가 아주 높은 초음파를 발사한 후 인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파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전환하는 데 삼각함수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X선의 파동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CT 검사에서는 모두 X선을 발사하여 인체에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을 관찰하는데 이때 적절한 크기의 파동을 가진 X선을 발생시키고 또한 투과된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 삼각함수가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MRI 검사는 우리 몸속 H2O 중 수소 원자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동을 가진 전자기파를 쐬면 우리 몸 안의 수소 원자가 핵 자기 공명 현상을 일으켜 파동이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인체에 발사되는 전자기파의 파동을 제어하고 인체에서 반응되어 나오는 전자기파의 파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삼각함수를 탑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의학에서의 수학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삼각함수가 없었다면 뇌질환의 진단을 위해 뇌파를 측정하거나 뇌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삼각함수야말로 현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중 하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삼각함수와 의학의 관계에 대해 잘 파악해보고 실생활 속의 수학의 활용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뉴턴의 냉각법칙 로그함수 미적분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해봅시다. 먼저 뉴턴의 냉각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적정 조건 아래에서 물체의 온도가 식어가는 비율이나 더워져 가는 비율은 그 물체와 주위 온도차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주위 온도와 비슷한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로 접근해서 다음과 같은 제시문에서 시체의 사망시간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제시문인데 단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체온은 36도라고 하고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 로그 5는 0.7로 합니다. 이 제시문을 풀어보면 시간 t에서 시체의 체온을 ft라고 하면 f't는 체온의 변화율입니다. 체온 변화율 f't는 주위와의 온도차 ft-16에 비례하므로 비례상수 c가 존재해서 f't는 c 가로 ft-16, 즉 다음과 같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간단하게 ft는 16 더하기 a 곱하기 b의 t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의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해된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ft는 36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6분의 34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약 1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요원이 돌아온 것은 오후 5시이므로 1시간 전인 4시경에 부검실에 머물렀던 송진호, 최소열, 박상민, 김남지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nt 2. Papa, pizza, please. 네, 수학과 과학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군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순서로 서주영 팀의 수학송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꿈꿔온 1등급 너무 높았지 작았던 나에게 이열 풀며 매일매일 힘겨웠던 내 지난 과거들 봐도 어려운 함수를 우리의 노래 외워 정복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함수를 느껴 1, 2, 3, 4 1등급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엔 우리가 있어. 우리 함수 송 듣는 이 순간 그래 너는 수학 정복자. 정의역 X 집합 공역 Y 집합으로 하나씩 대응해. 개운된 함수값 전체에 집합 지역이라고 부르지. 공역과 지역 다르면 1대1 함수 같으면 1대1 대응함수. 나는 이렇게 오 함수를 배워 1, 2, 3, 4 같은 값 계속 나와 상수함수. 똑같이 나오면 항등함수. 유리무리 합성함수 역함수. 그래 함수 종류 다양해. 더 이상 슬픔은 없는 거야. 1등급 바다는 너와 나. 우리 생활 속에 함수가 녹아들어 있는 걸. 자판기 동전 넣은 음료 나와. 콕콕함 대자와 비옥 끝장. 급식 먹고 뛰어가는 화장실. 그래 이건 모두 함수야. 1등급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엔 우리가 있어. 우리
갑자기? 야, 이거 들면서 가요. 네, 정말 신나는 노래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 신이 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수학 PPT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 속 숨겨진 수학에 대해 발표할 오합지졸 팀입니다. 두 태풍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두 개의 태풍이 만나는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태풍이 서로의 이동 경로나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저는 이러한 후지와라 효과를 문제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태풍 청룡이 발생한 지점을 원점으로 설정하면 청룡이 발생한 후 T시간이 지났을 때 태풍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50루트 2T km만큼 떨어진 지점이 됩니다. 북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태풍의 좌표는 50T, 50T가 되고 반지름은 10T가 되므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청룡이 발생한 후 40시간 후의 원의 방정식은 T 자리에 40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결과 태풍의 눈은 2000, 2000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풍의 반지름은 400km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백호 또한 원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태풍의 눈 사이 거리는 2000루트 2km가 됩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K시간 후의 두 태풍의 눈의 위치는 각각 2000 더하기 50K, 2000 더하기 50K 그리고 100K, 100K가 되므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후지와라 효과 범위에 들 범위를 구하면 K가 20보다는 같거나 크고 60보다는 같거나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 청룡이 발생한 후 40시간으로부터의 범위를 구한 것이므로 60시간 후에 최초로 후지와라 효과의 범위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2장 강수량 어떻게 측정할까요? 강수량은 내린 비가 어디에도 흘러나가지 않고 그대로 모였을 경우 쌓인 물의 깊이를 말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여기서 밀리미터는 빗물이 다른 장소로 흐르거나 증발하지 않고 지면에 스며들지 않는 상태에서의 깊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강수량 측정 방법은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높이입니다. 지구기가 원기둥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가 내릴 때 빗방울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 등으로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각형이나 삼각형일 경우 빗물이 잘 들어오는 모서리 부분과 빗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직선인 부분에 강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든 빗물이 균일하게 들어오는 원의 성질을 이용해 원 모양의 우량계로 강수량을 측정합니다. 날씨 예측률이 100%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반도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 태백산맥이라는 큰 줄기의 산맥이 위치해 지형 또한 복잡하며 날씨를 100% 예측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날씨 예측률은 얼마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강수유무 정확도의 개념과 강수 마침률 두 개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예보의 경우의 수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예보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은 경우, 비예보를 했는데 비가 온 경우, 맑음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온 경우, 맑음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맑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수유무 정확도는 앞서 말한 강수예보의 경우의 수 4가지 중 실제로 마친 경우 2가지의 백분율을 계산한 값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92.8%의 강수유무 정확도가 도출됩니다. 이에 비해 강수 마침률은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실제로 비가 온 경우를 계산한 수치로 우리나라는 평균 62.4%가 도출됩니다.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한반도 지형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날씨 예측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상청의 오보에 대한 맹비난을 하기보다는 기상청의 지시에 잘 따르고 한반도의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날씨 예측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가장 큰 기능은 날씨를 맞추는 것이기보다는 날씨로 예측되는 위험을 경고하여 피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진의 일의 무리함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의 일과 무리함수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무리함수란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해 무리식인 경우를 무리함수라 지칭합니다. 특히 무리함수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가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 한정됩니다. 지진의 일이란 지진의 발생이나 해저 화산의 폭발로 해저 지각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면 그로 인해 해수면 높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파장이 매우 긴 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파동이 해안가로 몰려오면 해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진해일이라 합니다. 지진해일은 천해파로 분류되는데 천해파는 속도 공식이 존재합니다. 천해파 속도는 루트 중력 가속도 곱하기 수심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의 공식을 살펴보면 해일의 속도는 수심과 비례하여 수심이 깊을수록 파의 속력이 매우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 해일의 예측 체계 또한 천해파 속도 공식을 이용해 지진 해일의 속도를 예측하여 시민들을 미리 대피시켜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해운대입니다. 한반도를 쓰나미가 덮쳐서 생존을 위해 이에 맞서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화 속 상황이 실현 가능할까요? 한반도는 지진대에는 속해 있지 않으나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과 대만 등이 상당히 가까워 쓰나미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일본 열도가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며 쓰나미를 막아주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훑어보는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수학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합지졸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각함수와 우리의 삶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10반 권혜지, 임선영, 박시연입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장 배경,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등장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농경을 위해 하루나 계절 등의 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느껴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중심각과 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삼각비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16세기 이후 역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마침내 18세기 중반에 오일러에 의해 삼각함수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삼각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코사인과 사인의 값은 반지름을 일로 하는 단위원 위를 이동하는 점 P의 X좌표 및 Y좌표의 값으로 각각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호도법인데 특정 각도를 그 각도가 만들어내는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도법을 적용하여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로 생각하면 각도가 1회전 할 때마다 하나의 마루와 하나의 고를 되풀이하는 과정을 파동으로 나타내며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은 같은 형태이지만 90도 어긋난 모습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이러한 파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접하는 가지런한 모양의 파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동들은 아주 불규칙적인 모양을 띠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프랑스의 수학자 푸리에입니다. 푸리에는 1822년 출판한 여러 해석을 통해 모든 주기함수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무한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주기함수를 사인과 코사인 함수 등 여러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풀이의 급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잡한 대상을 더 단순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고 각각의 구성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단순한 성분이란 일정한 주기의 진동 또는 변화겠지요. 그렇다면 주기함수가 아닌 함수는 어떻게 분석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기함수가 아닌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풀이의 변환입니다.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을 적절하게 몇 배로 곱하고 더하여 표현하는 풀이의 변환을 이용하면 어떤 복잡한 파동이라도 여러 개의 단순한 파동으로 분리하여 주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풀이의 변화는 푸리에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신호를 진동수의 성분으로 분해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즉 시간에 대한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진동수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풀이의 변화는 임의의 공간 위치 x에서 정의된 함수를 연속적으로 변하는 파수를 갖는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림 1의 예로 설명하면 붉은색은 x축 상에 표현된 함수 fx를 나타내며 뒤에 그려진 다양한 파수의 정연파, 이 파란색 파들은 붉은색 함수가 정연파들로 분해된 모습입니다. 즉 이 그림은 다양한 파수를 가진 정연파들의 합으로 원래 함수 fx를 표현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축에 표현된 파란색 막대는 변환된 함수 fk의 모습입니다. 이후 고속 풀이의 변환의 등장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의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자 이러한 수많은 분야에 응용되며 이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의학과 뇌과학 및
영상공학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활동할 때 뇌신경들 사이의 신호의 전달에 따라 뇌파라는 파동이 생깁니다. 뇌파 신호를 해석할 때에는 뇌파 신호의 진동수에 따라 분류하는 파워 스펙트럼 분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측정되는 뇌파 신호를 각각의 주파수 성분별로 분해하여 그 크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와 같은 뇌파 신호는 각각 주파수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삼각함수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파만 측정하려 해도 관찰 결과 속에는 환자의 호흡, 심장 박동 등에 따른 다른 파동들도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때 푸리의 변환을 활용하여 뇌파 신호의 전처리 과정과 사건 유발 전이 등의 과정을 거쳐 순수한 뇌파만을 얻어낸다고 합니다. 뇌파와 비슷하게 심장의 전파 파동을 측정하는 심전도 검사에서도 삼각함수와 푸리의 변환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할 때 음파의 파동의 크기를 점차 변화시켜가면서 환자가 청취 가능한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기에도 삼각함수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동을 이용해서 얻은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검사에서 삼각함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는 인체의 진동수가 아주 높은 초음파를 발사한 후 인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파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전환하는 데 삼각함수가 이용됩니다. 또한 X선의 파동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CT 검사에서는 모두 X선을 발사하여 인체에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을 관찰하는데 이때 적절한 크기의 파동을 가진 X선을 발생시키고 또한 투과된 전자기파를 측정하는데 삼각함수가 이용됩니다. 이렇게 삼각함수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삼각함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nt 3. Square minus 11. 네, 역시 선별된 학생들답게 정말 훌륭한 퀄리티의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수학 UCC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매번 영화와 같은 퀄리티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분야죠. 혹시 수교 씨는 최근에 본 영화가 무엇인가요? 저는 얼마 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박정민 배우를 정말 좋아해서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최근에 보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도도 있는 것 같고 엑시트, 살아있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수학 UCC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수 UCC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예요. 로이드라는 멍청한 토끼 새끼가 아니라 새끼 토끼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멍청한 새끼 토끼가 엄마 찾으러 달나라에 간다고 하네요. 로이드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참 참신한 방법이네요. 수학 덕후 주제 추천하고 가라.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방법 탑1. 종이 한 장으로 가기. 종이 한 장의 두께를 0.1mm라 할 때 종이를 2번 접으면 0.1mm 더하기 0.1mm인 총 0.2mm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접으면 총 42번 접음으로 4, 3, 9, 8, 0, 4, 6, 5, 1, 1, 104가 되므로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음.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수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거듭제곱이다. 한 번 접었을 때 종이 한 장의 두께인 0.1mm에다가 접으면서 생기는 두 겹인 2를 곱하면 0.2mm가 되고 두 번 접었을 때는 0.2mm에 2를 곱하면 0.4mm가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접었을 때 n번 접으면은 0.2의 n승이 되므로 즉 2의 거듭제곱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직접 달나라로 가는 거야.
오. 엄마, 들려? 멀다. A few moments later. 도착. 엄마 어디 계시지? 아니,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 우리 지금 어떻게 가? 걱정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달에서 지구까지 가는 로켓 궤도는 총 2가지가 있어. 직선 로켓 궤도 하나랑 곡선 로켓 궤도 하나. 너 먼저 골라. 이기면 떠줄게. 직선으로 간다. A few moments later. 좀 늦었네. 어떡해? 바로 사이클로이드의 힘이지. 사이클로이드? 자, 여기서 A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가장 빨리 B에 도달하려면 어떤 경로를 택해야 할까? 바로 사이클로이드를 택해야 하는데, 사이클로이드란 적당한 반지름을 가지는 원 위에 한 점을 찍고 그 원을 돌릴 때 점이 그린 곡선을 말해. 이 문제를 최초로 푼 사람은 요한 베르노이지. 그럼 사이클로이드의 이용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독수리가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위해 이용되고, 처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이 빨리 내려가도록 사이클로이드가 이용되기도 해. 우와, 실생활에서 사이클로이드가 정말 많이 쓰이네요. 사이클로이드를 이용한 문제도 있단다. 그리하여 사이클로이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끼토끼와 엄마는 집에 돌아갔어요. 말도 안 돼. 이런 분이 돌아가시다니. 아니,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야. look at that. 뒤쪽 칠판을 봐. 단순한 낙서 아니야? 응, 아니야. 최근 이 학교 내에 있었던 자살 사건들도 모두 칠판에 저 낙서가 있었어. 모두 이것만 적었고.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타살 각이야.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어. 옷의 구멍 크기를 보아하니 범행 도구는 컴퍼스군. 시신의 손 위치가 뭔가 이상한데.
그 펜은 설마? 뭔가 나타났어. 숫자야. 등차수열은 아닌 것 같고. 설마 이렇게 범인의 학번을 남겨놓은 뻔한 전개인가? 그런가? 맞나? 진짜? 봐, 숫자가 26하고 13이잖아. 2학년 6반 13번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그 용의자신문 우선인 것 같은데? 오케이. 진짜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떠? 인사 문제 있어? 아니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당시 메이플 하고 있었다니까요. 오케이, 메이플은 인정. 알았어. 일단 패스. 생각난 거 있어? 알았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둥이 아닌 입체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기둥의 부피는 미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 거지. 어떤 기둥이 아닌 입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절단면을 AX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 우리가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 그 입체를 한없이 작은 수없이 많은 기둥으로 근사시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기둥이 아닌 입체 하나를 N개로 분할했다고 치자. 이게 되고 이것은 결국 A에서 B까지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fx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돌린 거니까 이 절단면은 1이 되겠지. 회전시켰다고 했으니까. 유도에는 A에서 B까지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게 지금 입체의 부피니까 마찬가지로 이 절단면 넓이는 fx 제곱 곱하기 파이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것을 13에서 26까지 한번 적분한 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고. 2061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말하는 거였어. 그 친구라면 바로 밑반일 텐데. 나랑 같은 반? Hint 4. Mom means monster. 역시 가장 기대했던 분야인 만큼 정말 훌륭한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역시 메스티벌 UCC는 매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시겠어요? 이번 대회를 주최한 동아리는 누구일까요? 혹시 진성 씨는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하죠. 바로 MES V P. 포항제철고 동아리 MES MVP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MES VIP는 수학체험장 운영, 수학연구 및 학술활동, 교육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사이언스 VIP는 과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과학 관련 진로를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MES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학 분야를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교내 유일 수학 교구 동아리인 MES VIP의 수학 교구 시연 및 시행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헥사스틱입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MES VIP 교구 소개 영상을 맡게 된 김준석, 안송미, 최수혁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교구는 바로 헥사스틱입니다. 헥사스틱은 육각 기둥이란 뜻으로 정육면체와 정팔면체의 쌍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각형에 겹치는 부분에는 마름모 식이면체가 보입니다. 헥사스틱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전개도 2장과 꽂이 96개를 준비한 후 두 전개도를 연결해 깎은 정팔면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육각형 모양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구멍부터 꽂이를 끼워줍니다. 이때 면과 꽂이가 수직이 되도록 끼워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주세요. 96개의 꽂이를 모두 끼우면 다음과 같은 헥사스틱이 완성됩니다. 평행한 두 면을 지나는 꽂이들은 육각기둥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 육각기둥이 겹쳐지는 헥사스틱 안쪽의 구조는 마름모 12면체입니다.
깎은 정육면체의 정육각형 및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린 부분을 통해 일렬로 끼워진 꼬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만나면서 마름모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찍은 메이킹 영상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오밴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오밴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집중해주세요. 지오밴드를 활용한 입체 도형 탐구. 오늘은 지오밴드가 어떤 교구인지, 그리고 다빈치 다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다리에 사용된 두 가지 원리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오밴드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오밴드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고안했던 다리의 형태를 바탕으로 밴드 모양의 기본 단위를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아치 상호 지지 구조를 직접 만들고 힘의 분산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수학 교구입니다. 지오밴드를 이용하면 정다면체, 그리고 준정다면체 등을 만들 수 있고 도형 변화 등 다양한 도형 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밴드의 원리의 기본이 된 다빈치 다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리는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다빈치 다리로 불리며 기둥 없이 서로 지지하도록 조립하여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나무 막대만으로 군사들이 빠르게 강을 건너고 다시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직접 고안한 것이라는데요. 지금은 기둥이 없는 다리나 임시 차양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다빈치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나무 막대가 서로 포개지면서 아치 구조에 하중이 실리고 중력 방향으로 강해진 힘과 다리의 무게가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 데 있습니다. 이 힘이 접착력과 지지력으로 작용하면서 아치 구조가 안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즉, 힘의 분산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서 힘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아치 상호 다빈치 다리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상호 지지 구조는 기둥과 보 없이 짧은 부재들을 서로 지지하도록 조립하여 벽체와 지붕을 일체로 만드는 입체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선사시대 움집, 인디언 천막과 같은 고대 건축물이나 중국 사찰의 만다라 지붕, 현대의 지진 태풍 대비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상호 지지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량성이 있습니다. 짧은 부재를 여러 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습니다. 둘째, 이동성이 있어 조립과 해체가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기둥 구조이며 마지막으로 연결의 부재 없이 그 자체만으로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 지지 구조란 3개 이상의 짧은 재료들을 일정한 순환 구조 안에서 연결하면서 자체 지지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입체 구조입니다. 다빈치 다리의 또 다른 원리에는 힘의 분산도 있는데요. 힘의 분산은 쉽게 말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힘을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분산시킴으로써 한 점에서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적으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힘이 주는 물체가 닿는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눈 위를 그냥 걸으면 힘이 빠지지만 스키를 신으면 스키의 긴 날이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도 힘의 분산 때문입니다. 다빈치 다리가 바로 이것에서 응용된 것이지요. 중력을 좌우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오밴드를 활용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볼까요? 지오밴드 키트는 먼저 지오밴드와 고정용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오밴드에는 핀을 끼울 수 있는 4개의 구멍이 있고 고정용 핀은 암수가 구분되어 양쪽으로 끼워야 합니다. 지오밴드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진과 같이 지오밴드 5개와 핀 5개로 오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우측 사진과 같이 만들면 다면체를 만들 수 없으니 좌측 사진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오각형을 이루는 각 변의 꼭지점으로부터 세 번째 구멍과 새로운 지오밴드의 첫 번째 구멍을 연결하고 오각형을 둘러싸는 5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오각형과 삼각형을 만들고 마지막 오각형과 삼각형을 동시에 연결하면 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이 만든 영상을 보니까 저도 교구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교씨, 혹시 저도 교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교구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메스 VIP의 교구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메스 VIP 이메일로 학번, 이름, 연락처, 그리고 체험하고 싶으신 교구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 받은 교구를 통해 체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교구를 받은 후에는 체험 사진을 포함한 한 바닥 분량의 소감문을 동일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성씨, 댓글에 보니까 200명이 넘으면 깡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짠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되게 이상하네요. 이상 1부였습니다. 처음 라이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축하합니다. 제철고 홍재웅님께 5,000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시는 한 분께도 소정의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니 3분 후 기다려주세요. 또 2부에는 다양한 퀴즈와 상품이 여러 차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잃어버린 공식을 알아내신 분들은 지금부터 메스 VIP 이메일로 학번, 이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